손자 면회를 위해 최전방 수색대대를 찾아간 한 할머니. 하지만 소령 진급의 눈이 먼 엘리트 중대장은 규정을 말하며 그녀를 문전박대하고 맙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별세계 군단장이 달려와 90도로 인사부터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뒤바꾼 레전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전방 수색대 정문 앞.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76 할머니 한 분이 낡은 배낭을 메고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였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끝이 살짝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밥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위병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이곳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부대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셨습니다. 제22보병사단 수색대대. 맞았습니다. 손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위병소로 향하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 손자 면회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위병소 병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보던 면회객들과는 뭔가 다른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병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박서준이요. 1등병 박서준.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고요. 병사는 명단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서준 일병이요. 잠깐만요. 중대장님께 여쭤볼게요. 병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삐걱거렸거든요. 합동훈련을 앞두고 모든 게 빡빡해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사람은 최강혁 대위였습니다. 32살의 젊은 중대장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모든 일을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감정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변수일 뿐이었거든요. 그의 첫마디는 더욱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지금 합동훈련 준비 중이라 민간인 출입 통제입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미 3번째 면회 거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멀리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새벽 5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도 넣었어요.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퇴거하세요. 최강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보안상 위험하니까요. 요즘 같은 시국에 신원 확인도 안 된 민간인을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위병소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우리 중대장 진짜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할머니신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도시락 하나 전해드리면 되는 건데.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계급의 벽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강혁은 평소에도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기 언덕에서 잠시 쉬다 가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이상하게도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부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낭에서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꺼내 차를 우려내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오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할머니, 박서준이네 할머니 맞나? 서준이 그러고 보니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던데. 어제도 혼자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 진짜? 그 조용한 애가? 박서준은 부대에서도 유독 말이 없는 병사였습니다. 훈련받을 때도 쉴 때도 혼자 있기를 좋아했죠. 동기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항상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 침울해 보였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설치는 것 같았거든요. 한 선임이 걱정스러워 물어봤지만 서준이는 그저 괜찮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준이는 요즘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혹행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대 생활이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육군 대장까지 지낸 분이었으니까요. 박무진. 군 역사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 이름에 흠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늘 그를 짓눌렀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었고 선임들이 지적해도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한 간부가 최강혁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래도 멀리서 오신 분인데 사정 좀 들어보는 게. 그분께서 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같은 시국에 이런 방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강혁의 대답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적 감정은 작전 외 변수거든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랬고 지금까지의 경험도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중대장님도 사람인데. 한 부사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강혁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사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 엄격하지만 나름 공정하다고 여겼던 중대장이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언덕 위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부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기 계실까? 날씨도 추운데. 병사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뭔가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민호 군단장 최종 통화 5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도 될까 망설이셨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 시각 8군단 사령부에서는 작전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강민호 중장이 지도를 보며 다음 주 합동훈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을 때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강민호의 목소리는 즉시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군단장을 사모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민호는 군에서도 강직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색대에. 네, 면회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민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 중단합니다. 22사단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당장.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작전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모두 호출하세요. 그리고 잠시 더 멈춘 강민호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군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의 부인입니다. 절대 신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군단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준비 완료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며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그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중2 시절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박무진 장군 부부의 따뜻함이요. 박무진 장군은 당시 대령이었는데 연대장으로 부임한 첫날부터 남달랐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는 젊은 장교들을 챙기기로 유명했거든요. 강민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그에게 박무진 대령 부부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그 집국 하나에 제가 군대 포기 안 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저녁을 고민하던 시절 사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강민호야, 포기하지 마. 너는 좋은 군인이 될 거야. 그때 사모님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급히 가시는 일이신가요? 응,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시거든.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오신다고? 22사단 본부는 순식간에 벌집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연대장을 불렀고 연대장은 대대장을, 대대장은 중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군화 소리가 바쁘게 울렸습니다. 평소에도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단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전기가 요란했습니다. 정문에 민간인 한 분이 계신다는데. 아, 그 할머니 때문에? 연대장이 물었습니다. 대대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냥 면회 오신 분인데요. 특별한 건 없어 보였는데. 특별한 게 없다고? 군단장님이 직접 오시는데? 사단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 번째 확인 전화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 그분을 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최강혁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에게 호출받아 왔지만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중대장, 오늘 정문에서 면회 거절한 민간인이 있다던데?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최강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이 오시든 말든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규정이 뭐가 그리 중요해? 연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 좀 맡으면서 살아봐. 하지만 최강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감정으로 부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예외를 한번 허용하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군단장 도착까지 10분 전 무전이 터졌습니다. 간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정비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찰이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강혁은 훈련장에서 병사들 점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줄이죠. 우리는 군인입니다.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병사들은 중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아직도 언덕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진짜 괜찮을까? 우리 중대장님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냥 도시락 하나 전해드리면 될 텐데. 불안한 속삭임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부사관이 최강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그 할머니 분이 누구신지 확인해 보시는 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입니다. 최강혁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군인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군단장님 차량 진입. 위병소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최강혁만 홀로 훈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요. 중대장님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최강혁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정문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한 번 더 정중히 부탁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온병을 챙겨 들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바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오징어 볶음이랑 계란말이도. 그때 최강혁이 훈련장에서 뛰어왔습니다. 군단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또 와서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최강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군단급 훈련 앞두고 민간인 통행은 보안 위협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이건 보안 위협이 아니라 제 손자 밥입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강혁이 감정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확 밀치며 외쳤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락 찬압이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럽게 싼 밥과 반찬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흙과 뒤섞였고 말린 고등어, 색이 바랜 배추김치, 손수 만든 오징어 볶음이 모두 뒤엉켰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신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이구. 누군가의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위병소 병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오징어 볶음 한 조각을 집어 다시 찬압에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한 병사가 도와드리려고 다가갔지만 최강혁이 제지했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어. 병사는 할 수 없이 돌아섰지만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단장 차량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중장이 차에서 내리며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줍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중대장의 당황한 표정도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전도 경례도 받지 않고 곧바로 할머니께 걸어갔습니다. 사단장이 경례를 하려 했지만 강민호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정복 차림의 중장이 흙바닥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최강혁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중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함께 주우시는 할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계속해서 흩어진 밥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최강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다리가 풀려 훌려나 뒷굽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저분이. 사모님?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짓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이 무릎을 꿇고 계시는 그 할머니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일렬로 서서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강민호는 여전히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나도 갑자기 온 게 잘못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민호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국방부 장관 신용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호, 나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유롭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 혼자 정문에 계시다며? 장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야, 나 박무진 친구야. 재수 씨 섭섭하게 하면 넌 나한테 혼난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농담 같은 톤이 섞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라니. 잘 좀 모셔라. 그분이 있는 한 우리 군대는 안 무너져. 알겠나? 장관의 마지막 말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강민호가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재수 씨라고 부르는 분, 군단장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분이 바로 박무진 대장의 부인이셨습니다. 강민호는 최강혁을 불렀습니다. 중대장, 이리 와보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최강혁은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껏 내가 지킨 건 시스템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정, 매뉴얼,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중대장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서준 일병 부르겠습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자를 불러라. 박서준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서준아.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새 도시락 뚜껑을 여셨습니다. 여분으로 준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같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옆에 앉아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때 중2 시절 사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겨울 저에게는 집이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그 앳된 얼굴이 이제 중장까지 되었구나. 무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할머니 옆에 앉아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다, 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최강혁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실감났거든요. 강민호가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규정은 맞았어. 근데 사람은 놓쳤어. 강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자네 또래였을 땐 그 도시락 하나가 내 생명이었거든. 집이 없던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의 맛이었어. 중대장님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지? 그때 누군가 자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 것 같나? 강민호의 질문에 최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강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시스템, 규정, 매뉴얼. 그것들만 보고 살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언젠가 누군가의 엄마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꾸짖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해. 하지만 그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야.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진이도 그랬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병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지. 그 순간 최강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규정보다 매뉴얼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병사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도식으로만 다뤘어요. 최강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박서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이름 때문에 위축되어서. 아니야, 서준아. 최강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마음을 읽지 못한 거야. 그날 저녁 응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최강혁은 앞으로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며칠 후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강혁은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사람이 아닌 숫자로 봤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최강혁의 첫마디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무엇보다 너희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차갑던 중대장이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점차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박서준은 생전 처음으로 중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된다, 박서준. 중대장의 말에 서준이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중대장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최강혁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훈련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병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힘든 점이 있으면 말해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대 전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서준은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조용하셨는지를.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에게도 전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소리보다 무겁게 남는 거라는 걸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그날, 저는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까봐 숨어있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창밖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자의 편지를 읽으며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가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처럼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으로요. 훈련장에서는 박서준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최강혁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이 바뀌었거든요. 터미네이터에서 우리 중대장님으로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달라졌어. 진짜 사람 냄새나. 맞아. 이제야 진짜 중대장 같아.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든든해.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비닐봉투 안에 접힌 군모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넣으셨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안심이야. 우리 손자가 제대로 된 부대에서 군 생활하고 있어. 마지막 감정의 여운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군단장도 며칠 후 부대를 재방문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군대다. 그가 최강혁에게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진짜 전설은 목소리가 아닌 무게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보다 깊게,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하나가 바꾼 것은 단순히 한 중대장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부대의 문화였고 병사들의 마음이었으며 더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의 본질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라는 진리를 모두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